자, 봅시다. 조선시대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삼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조선이 건국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진사대부랑 신흥무인 세력이 만들었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왕은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가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 숭상하던 조선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린 왕도 정치, 그러니까 덕으로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벌을 통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통한 교화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야, 너 뭐 안 하면은,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혼나. 너 큰일 나. 너 벌 줄 거야라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라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통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덕적 자발성을 갖추게 한 동시에 위계 질서 합리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냐? 유교윤리가 좀 제대로 보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세종 때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모아 삼강 행시를 도가 이 그림입니다. 그림까지 함께 해가지고 책을 편찬하고, 성종 때는 국가의 5가지 예법에 관한 그 국주 의례를 간행하게 됩니다. 대외관계는 4대 교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4대는 뭐냐면은 큰 나라를, 사가 일사자가 아니라 섬기사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그리고 교는 뭐냐? 이웃나라와 사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 이 아시아에서의 큰 나라는, 알고 있는 큰 나라는 한 나라지, 중국이지. 중국이 이웃나라는 사실은 이건 뭐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래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거란 여진이 힘이 셌을 때는 이거를 엄청 큰 나라일 때는 우리가 막 사대 관계를 하기도 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힘이 거대해지기 이전에 그냥 유목민족 단위 정도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이웃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 즉 중국을 섬겨서 사대 외교를 하고 여진 일본들과는 교린 외교를 했다,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조선은 유교적 통치 규모 성문화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글로 아예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두려면은 뭘 만들어야 되냐? 법전입니다. 자,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좀 잘 기억해야 돼요. 태조 때 정도전이 쓴 이게 조선 경국전이에요, 이거. 이거는 사찬입니다, 사찬. 개인이 편찬한 거예요. 이 대단한 정도전은 심심해가지고 법전까지 만들어요. 물론 심심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조준등이 최초의 관찬법전이죠. 국가에서 편찬한 경제육전을 펴내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름만 들어보면은 조선경국전이 더 관찬 같니? 경제육전이 더 관찬 같니? 이름만 들어보면 조선경국전이 좀 더 관찬, 즉 국가에서 편찬해낸 것 같죠. 왜? 조선자가 드러나고 또 경국대전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전에 쓴 조선경국전이 사찬이라는 거, 그리고 조준이 썼던 경제육전은 관찬이라는 거를 구분해서 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조 때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돼서 사실은 성종 때 완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경국대전이라 하면은 성종을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출발 자체, 그거를 편찬하라고 명령 내린 거는 누구다? 세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완성된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고려에도 이 성문법이 있었으나 좀 부족하고 좀 그래요. 약간 좀 이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경국대전은 통일된 성문법적 질서를 확립해왔음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경국대전 이거 의미. 넘어가시고. 자, 유교 이념에 따른 중앙 정치 조직 정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조선은 권력 분산과 언론 활성화를 통해서 공론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공론이 뭐냐면 일종의 여론 같은 거예요. 여론 같은 거를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된 부분, 제도가 만들어질 때 여론, 즉 공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정부는 그러니까 최고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육조는 전문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육조라고 보면 육조의 각 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2호 예병 현공이라고 뭐라고? 2호 예병 현공 따라해 보세요. 2호 예병 현공입니다. 전문 부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부서 24개 부서 같이 뭐 교육부라든가 아니면은 또 해양수산부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그런 것 같이 6개 부서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6조예요. 차이가 있는 거는 고려시대는 6부입니다. 조선은 6조예요. 조선 조니까 조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해도 되긴 돼요. 2부는 인사를 담당합니다. 인사 문관의 인사인데 사람을 배치하는 거를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이런 얘기 하지. 호조는 뭐냐면은 호구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구조세. 자, 예조는 사실 예조가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예조가 뭘 담당했냐면은 과거라든가 외교라든가 제사를 담당했어요.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상에 대한 예절, 과거제죠. 국가에 대한 예절, 외교죠. 미안해요. 정정할게요. 조상에 대한 예절은 제사죠. 조상에 대한 예절은 제사고, 국가 간의 예절은 외교. 그리고 예절 있는 사람을 뽑는 거.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여러분들 2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뽑는 거는 예조예요. 과거 시험. 근데 뽑은 사람을 어디 부서에 배치하고 어느 지방관으로 해줄지 결정하는 거는 2조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병조는 알듯이 그냥 군사 관련된 거고, 형조는 법률, 형법 관련된 거, 공조는 공사라든가 건축 관련된 거 이런 겁니다.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랑 달라요. 조선시대는 순서가 2호 예병 현공이지만 고려시대는 이병 호형 예공인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하는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이 세 가지 기구는 3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언론 기능을 담당해가지고 권력 독재와 부패를 방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은 엄격한 교육과 관리 통해서 관리 선발하게 되는데 서울의 성균관, 그러니까 성균관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고려시대 교육기관이 국자감인데 국자감이 거의 고려 끝물에 성균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그 교육기관이 다시 성균관이 되는 거고. 자, 이 성균관은 가장 최고 높은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었고 지방엔 향교가 있었다. 역시 청주 향교가 고려시대에도 향교 이름이고 조선시대에도 향교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과 서당은 알겠고 서원 중요합니다. 서원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관리주로는 주로 과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음서는 일단은 존재하기는 해요.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죠. 왜?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보다 좀 더 능력 위주의 사회니까. 자,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에는 뭐가 있었지? 과거 시험에 승과가 있었죠.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과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됩니다.
공론이 뭔지는 뭐 얘기하죠. 민심이 함께 옳은 것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쭉 읽어 보시고 자 승정원은 왕명 출납. 왕명이 뭐냐면은 왕이 말 그대로 왕이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왕에게 어떤 정보 같은 걸 받는 그런 기관이고, 현재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승정원은.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관이다. 이거 왜 그러냐? 주로 반역과 같은 사건은 의금부가 맡아요. 주로 반역 관련 일들은 의금부가 맡습니다. 왜? 반역 사건은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몰아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왕이 직접 이 반란 일으킨 사람들을 신문하기도 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되고, 조선은 팔도라고 얘기했죠. 팔도. 뭐 저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팔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라고 하면 대부분 비빔면이요 라고 하죠. 그치? 팔도 비빔면이지. 그 비빔면 회사 팔도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이 이름을 팔도를 한 게 아니죠. 의미가 있어요. 팔도 하면 연상되는 게 전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적인 회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비빔면을 팔아버리겠다, 뭐 나름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자, 됐고, 조선시대는 전국을 뭘로 나눴다? 팔도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군과 현을 두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가 아예 없어져요. 이거 진짜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향부곡은 농업을 담당했다라고 했고, 소는 수공업을 담당했다라고 했죠. 이게 조선시대에는 아예 없어집니다. 뭐 승격을 했다라고는 없어졌다나 같은 얘기예요. 올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뭔 소리냐? 여러분 고려시대에 있죠. 고려시대에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뭐라고 하죠? 주현.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입니다. 조선시대는 굳이 주현과 속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속현이 없어졌어. 모든 곳이 뭐다? 주현이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지방관이 파견됐으니까 지방관이 파견되고 안 되고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관을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할 수 없게 됩니다. 상피제는 서로 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춘향전 보면은 남원 출신이었던 그 친구가 남원 자기 지역으로 발령나죠. 이거 안 돼요. 왜?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랑 막 사적으로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과거 시험 합격했으면은 청주 지역은 절대로 발령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기반이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피하는 제도, 즉 상피제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게 9년에는 지방관과는 별개로 향촌에서는 지방 사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지방 유지 같은 거죠. 자, 봅시다. 전 현직 관료와 그 가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향촌사회 지배층입니다. 자, 성종 이후에는 이들이 중앙 진출하면서 공론 정치 한 축으로 넘겨가면서 공론의 형성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돼요. 그래서 조선의 유교적 통치 신념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 왜냐? 그만큼 유교적인 이런 시스템이 많이 정착되어 있고 많이 퍼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통치 이념 정비를 활용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이 그러니까 한글로 나중에 이름 바뀌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름 자체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사림의 성전과 붕당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자, 붕당입니다. 잠시만 선생님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훈굿파, 살임 이런 거 등장하는 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천천히 얘기를 해줄게요. 봉당이란 표현을 정의하는 거예요.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 사람들이 결집하여 형성한 세력. 그러니까 학문적 정치적으로 입장이 같으면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붕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거 금지하게 여겼는데 선조 때부터 등장하게 되고 이게 기본적인 정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정당 정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도 뭐 집권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집권하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하죠. 뭐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있고 미래통합당이 있고 여러 당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정당 정치랑 많이 비슷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는 조금 천천히 봅시다. 훈구파의 성장과 살림이 등장 봅시다. 자, 세조는 여러분 등장 알죠?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쫓아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화 관상을 보는 게 아주 좋아요. 영화 관상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세조가 사실은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된 거는 이거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이거 솔직히 쿠데타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세력을 조금 더 공이 있다라고 추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명분이 없이 왕이 된 거를 조금 더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 즉위 도와서 공 세운 사람을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가 뭐냐? 공로가 오래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살임이라고 하는 거, 왜 살임이냐면은 선비사 수풀림 해가지고 선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그런 지방의 선비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둘이 대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살림은 누구냐? 대체로 관직 진출하지 않고 성리학 연구에 힘쓰는 사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하는 양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성리학적 도덕 정치와 향촌 질서 확립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지방 분권을 중요시 여겨요. 왜? 자기들이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자, 이렇게 쭉쭉쭉 역사가 흐르는데 세조가 자기 훈구파를 형성해가지고 이들이 세집니다. 근데 후대의 왕들은 이 공신 세력들, 그러니까 훈구파이들 혹은 훈구파의 후손들이 힘이 세니까 왕이 제 목소리를 다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똘똘한 성종은 훈구파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대놓고 얘네 견제하려고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삼사는 제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얘기했죠. 언론기관이에요. 언론기관은 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왕이나 백성들의 잘못을 뭐 이렇게 드러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서 뭐 벌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보면은 훈구파가 부정부패가 있다고 했지, 그거를 그냥 공격해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조선시대 삼사라고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여기에 살인들을 안 쳐요. 그럼 대놓고 안 치고 이 살인들의 역할이 원래 뭐다? 삼사에 있는 사람들의 그치 부정부패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훈구와 대립이 있게 됩니다. 사화의 발생입니다. 사화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림이 화를 입다라고 합니다. 화를 입다. 그러니까 사림이 뭐 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훈구에게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원래 사화는 사림이 당하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림이 훈구한테 제대로 당한 거는 그 중종반정이 대표적이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얘기해 줄게 봅시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게 되는데 연산군 때 사화가 두 차례나 발생합니다. 사화는 사림이 화를 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화는 재밌게도 4번 발생해요. 자, 연산군 때만 2번 사화가 발생돼요. 자, 그리고 훈구파의 주도하에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제가 정정할게요. 대표적인 사화는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 중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 연산군 때 사화 주차라 일어나게 되고 훈구파의 주도 아래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정이 뭐냐면은 바른 것으로 이 반대할 바는 아닙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바른 걸로 돌이키겠다. 지금 현재는 문제니까 바른 걸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종이 지금 연산군은 문제니까 바른 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자, 중종은 훈구파가 권력을 독점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다시 사림을 등용하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조광조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성리학적인 가치로 조선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주장하고자 한 것들이 진짜 되게 중요한데 봅시다. 현량과 시행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과거 시험인데 추천하는 그런 거죠. 간단한 시험인 거고. 근데 사실은 요거 시행해서 누구만 뽑겠다? 살인만 뽑겠다.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향약, 지방의 성리학적 가치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위훈삭제 이게 뭐냐면 이게 중종이 여러분들 쿠데타로 왕이 된 거잖아. 근데 위훈 삭제가 뭐냐면은 삭제는 말 그대로 딜리트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위훈 거짓된 공로. 자 봐봐 이거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반정이 공신 중 부적격자 위훈을 삭제하였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는 중종이 바른 걸로 돌아가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종이나 아니면은 세조나 쿠데타라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게 도와준 사람들을 공신으로 임명한단 말이야. 근데 공신으로 임명할 때는 엄청 역할을 다한 사람도 있지만 별 역할도 안 했는데 그냥 공신 명단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냐? 반대 세력을 모아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전혀 내 편에 서지 않은 사람도 일부러 높은 공신 자리를 줘요. 왜 그러냐? 내가 왕이 되었어도 중종 입장에서는 반정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 포용하는 입장에서 공신 명당에 넣어주는데 이게 조광조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쟤는 반정 당일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쟤를 개국 공신에 그러니까 쟤를 공신에 넣어야 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는 중요해요. 맞지? 아니 반정 일으킬 때
실제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을 공신에 올리는 건 뭐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근데 정치적 의도로 올린 건데 이게 문제는 잘못되면 이럴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의 공이 저기 뭐냐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공이 높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A는 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뭔 소리냐? 중종이 왕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공이 없다. 다시 중종이 왕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공이 없다. 즉 중종이 왕 됐는데 도와준 사람 공이 있어? 그건 공이 아닌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돌려가는 겁니다. 야 중종 너 왕 되는데 너 누가 도와줬다고 걔 공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왕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훈삭제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삼기 쉬워요. 왜? 조광조 의도는 이거지. 아니 그때 쿠데타 일으킬 때 진짜 도와준 사람만 저기 뭐냐 공신으로 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그 공로를 지워버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조광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이거는 중종이 왕 되는 건 공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중종 까는 거다. 중종 네가 왜 왕 하는데? 라는 거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의 위험을 느낀 훈구파는 조광조를 숙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묘사화예요. 뭐 진짜 농담삼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묘사화는 기묘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조광조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처음엔 실시되다가 나중에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종 때는 또 사화가 외척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화의 4번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무갑기을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무갑기을.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그래서 무오, 갑자 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종 때의 기묘사화, 명종 때의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 여기에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다? 조광조다. 이거는 기억하시도록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